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사방에 과시하며 사는 부자, 그리고 존재 자체를 지워낸 채 살아가는 부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5살 박순옥 여사는 후자에 속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 숲 사이로 꼿꼿하게 솟은 30층 높이의 혜성 빌딩. 시가 500억 원이 넘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멋진 정장을 입은 신사나 화려한 사모님을 상상하겠지만 사실 주인은 지금 좁디 좁은 시장통 식당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순옥은 오늘도 낡은 몸빼바지에 구멍난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개수대 앞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죠. 불어 터진 손가락, 굽어버린 허리.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장통 설거지 할머니입니다. 순옥은 이 고된 노동이 편안합니다. 30년 전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들 민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자신이 가진 어마어마한 부가 자칫 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을 망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옥의 배려와 달리 아들 민수의 삶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거듭된 투자 실패. 민수의 앞길엔 장밋빛 미래 대신 시커먼 사채업자들의 그림자만 가득합니다. 민수 엄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장 5천만 원만 해줘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대박 난다니까. 식당 뒷방에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눈등은 움푹 패고 목소리엔 도끼만 서려 있죠. 순옥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민수야, 내가 식당 일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있는 돈 다 내 아버님 제사 비용뿐이다. 그놈의 식당 일, 누가 그거 하래? 남들 보기 창피해 죽겠어. 그 돈이라도 내놔요. 당장! 민수는 어머니의 낡은 가방을 거칠게 뒤져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을 뺐다시피 챙깁니다. 순옥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만 그녀는 끝내 빌딩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는 마지막 믿음 때문이었죠. 민수가 빈손에 가깝게 돌아온 집. 아내 수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수진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순옥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여보, 언제까지 저 할머니 뒤치다꺼리 할 거야? 요양원비만 한 달에 300이야. 우리 애 학원비도 없는데 그 생돈을 왜 길바닥에 버려? 그래도 엄마잖아.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해. 수지는 민수의 옆으로 다가와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치 뱀의 혀처럼 잔인한 제안이었죠. 꼭 돈을 써야 요양원인가? 공기 좋고 사람 없는데 모셔다 드리면 그게 요양이지. 저 노인네 치매 기운도 있잖아. 우리끼리라도 살아야지, 안 그래? 민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눈앞을 가린 빗독촉장과 아내의 서슬 퍼런 압박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돈이라는 괴물 앞에 내준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버릴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요.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 속에는 테헤란로 빌딩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오직 아들을 향한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민수 빚 다 갚아주고 떳떳하게 엄마 노릇할 수 있겠지. 하지만 운명은 잔혹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순옥을 깨웁니다. 엄마, 오늘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 가요. 순옥은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행이 자신을 버리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과연 순옥은 아들의 배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10분 뒤 민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전화 한 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버린 것이 오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이아몬드였다면 당신은 어떤 얼굴을 하겠습니까? 오늘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한 남자가 그 잔인한 대가를 치르려 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어느 깊은 산길. 포장도로가 끝나고 타이어가 비포장 흙길을 긁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죠. 조수석에 앉은 순옥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지나가는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공기 좋은 요양원으로 가는 길치고는 너무 깊고 너무 어둡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습니다. 30에 넘게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아들이 자신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가 멈춰선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기와 잡초가 무성한 폐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저 버려진 흉가였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죠? 요양원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민수는 트렁크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마루 위로 툭 던집니다. 짐이라곤 옷 몇 벌이 전부인 초라한 보따리. 순옥은 그 보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민수야, 정말 이럴 거냐? 이게 최선이에요. 한 달에 300씩 요양원비 내면 우리 다 죽어요. 여기서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세요. 저 갑니다. 민수는 도망치듯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뒷좌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 수진이 재빨리 문을 잠그죠. 빨리 가요, 시간 없으니까. 순옥은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 속 누렇게 바랜 등기권리증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볼 뿐이었죠. 산길을 빠져나오는 차 안. 민수와 수진의 얼굴에는 조금 전의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아이들처럼 홀가분한 표정이죠.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자기야, 우리 요양원비 굳은 걸로 차부터 바꾸자. 벤츠 어때? 이번 기회에 급 좀 높여야지. 그럴까? 한 달에 300이면 1년에 3,600이야. 그 돈이면 충분하지. 두 사람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버렸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그 환희는 정확히 1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강민수 씨입니까? 저는 박순옥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민수 회장님요? 우리 엄마가 무슨 회장님입니까? 전화 잘못 거셨어요. 김태준 농담이 아닙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해성빌딩. 시가 500억 원 상당의 건물주가 바로 당신 어머니 박순옥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회장님의 지시로 강민수 씨 명의의 모든 자산 동결과 계약 해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집니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갓길에 처박히듯 멈춥니다. 500억. 한 달 임대료만 수억 원. 그 모든 부의 주인이 방금 자신이 흉가에 버리고 온 노인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왜 빌딩 주인이야? 민수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유턴시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발이 사정없이 떨립니다. 수지는 옆에서 비명을 지르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머릿속엔 500억과 어머니라는 단어만이 소용돌이칩니다. 엄마, 제발 있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도착한 산속 폐가. 민수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폐가 마당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엔 정적만이 감돕니다. 어머니, 엄마, 저 왔어요. 민수가 왔다고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은 없습니다. 텅 빈 마루 위에는 민수가 던져두고 간 낡은 보따리가 풀린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순옥이 30년 동안 몸을 지탱했던 나무 지팡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팡이가 여기 있다는 건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가 맨몸으로 이 험한 산길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민수는 무너진 담장 아래 주저앉아 지팡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은 낡은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구원이자 나의 전부였던 어머니의 인생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폐가 마당에 민수의 뒤늦은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벌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가장 화려한 곳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500억 빌딩 주인의 아들이었던 민수에게 이제 그 잔혹한 형벌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민수가 누리던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죠. 집 현관문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타고 다니던 외제차는 견인차에 끌려갔습니다. 사무실 책상엔 계약 해지 통보서만 뒹굽니다. 비 내리는 밤, 짐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난 민수 곁에 아내 수진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걱정 대신 혐오가 가득합니다. 오빠, 나 결정했어. 나 거지랑은 못 살아. 오빠랑 있으면 나까지 죽을 것 같아.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한테 빌면. 회장님인 우리 엄마가 용서해주면 다시. 용서? 자기 손으로 엄마를 산속에 버린 놈을 누가 용서해? 꿈깨. 나 갈게. 민수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입니다. 민수야, 나도 어렵다. 너 사고 쳤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어제까지만 해도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은 이제 민수의 번호조차 지워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의 주머니엔 단돈 5,500원 뿐입니다. 편의점 구석에 앉아 눈물 섞인 삼각김밥을 꾸역꾸역 밀어넣습니다. 목이 메어오지만 물 한 병 사 마실 돈이 아까워 참아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강남 한복판. 수많은 사람이 민수의 곁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그가 무시했던 노숙자들과 민수는 이제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난생 처음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남들이 버린 박스, 찌그러진 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보지만 당장 배고픔이 더 무섭습니다. 반나절 동안 강남 골목을 뒤졌습니다. 손톱 밑은 까매지고 정장 바지는 흙탕물로 얼룩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은 후들거립니다. 겨우 가득 채운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 저울 위에 올립니다. 고물상 주인 어이구, 젊은 사람이 고생했네. 자, 7,000원. 민수의 손바닥 위에 놓인 1,000원짜리 7장. 하루 종일 온몸이 부서지라 일해 번 돈이 어제 마셨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민수는 그 돈을 꽉 쥔 채 고물상 마당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30년 넘게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도록 일했던 어머니. 그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번 돈을 아들은 쥐꼬리만한 쌈짓돈이라 무시하며 뺏어갔습니다. 엄마는 매일 이렇게 아팠던 거야? 이 돈 10,000원도 안 되는 거 벌려고. 그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그렇게 30년을. 민수의 통곡이 어두운 골목을 채웁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은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세상의 모든 무게를 견뎌낸 훈장이었다는 것을요. 민수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더러운 옷, 냄새나는 몸.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걸어온 그 길을 이제 자신도 걸어보기로 결심합니다. 민수는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꽉 쥡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소한 어머니의 자식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테헤란로의 빌딩 숲 위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 높은 해성 빌딩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에 민수는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펴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일까요?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다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고통스러운 참회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험합니다. 민수가 폐가를 떠난 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와 비싼 정장은 이제 민수의 기억 속에도 없습니다. 대신 그에겐 물기 마를 날 없는 고무장갑과 땀냄새 밴 앞치마가 남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식당. 민수는 이곳에서 가장 힘든 설거지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하셨던 바로 그 일이죠. 처음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은 부르터 피가 났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접시 하나를 닦을 때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꼬박 2년. 민수는 정직한 노동으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자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직 그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해성 빌딩 앞.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옷차림의 민수가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긴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김태준 2년 만이군요. 여긴 무슨 일입니까? 설마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빌러온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잘 압니다. 다만 제가 이제야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그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수는 부끄러운 듯 꼬깃꼬깃해진 1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밉니다. 민수, 이거 제가 지난달에 새벽 배달하고 설거지해서 번 돈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것처럼 땀 흘려 번 첫 목돈이에요. 이거라도 꼭 전해주십시오. 30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화려한 방 한가운데 순옥이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 몸빼바지는 온데간데였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이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누가 여길 들어오라고 했지? 나한테 자식은 2년 전에 죽었다고 했을 텐데. 민수는 말없이 다가가 순옥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2년 동안 폐지 줍고 설거지하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500억 빌딩보다 엄마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더 위대하다는 걸 이 미련한 놈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독서를 멈추지 않습니다. 순옥, 고작 2년 고생했다고 다 안다고? 30년.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놈이 감히 어디서 사람 흉내를 내? 맞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란 거 압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받아주세요. 민수는 포장지를 뜯어 새 지팡이를 꺼냅니다. 가볍고 튼튼한 카본 소재에 손잡이는 어머니의 손 모양에 맞춰 특수 제작한 지팡이입니다. 그날 산속 폐가에 두고 가신 낡은 지팡이 대신입니다. 제가 직접 일해서 산 첫 선물이에요. 앞으로는 이 지팡이 말고 제 어깨 짚고 다니시게 하고 싶지만 그것도 제 욕심이겠죠. 민수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순옥은 지팡이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2년 전 아들에게 버려졌던 그 차가운 산길에서 순옥이 느꼈던 건 배신감이 아니라 자식을 저렇게 만든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팡이를 만져봅니다. 매끄러운 감촉 위에 아들의 땀 냄새와 참회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나가봐라. 내일부터 시장 식당 그만두고 내가 시키는 곳으로 가. 어머니, 용서한 거 아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 됐는지 내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거다. 알겠냐? 민수는 대답 대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굳게 닫혔던 화해의 문이 아들이 정직하게 벌어온 10만 원과 지팡이 하나로 아주 미세하게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백억 빌딩의 주인이 되는 날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날일까요? 여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아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민수가 해성빌딩 30층 회장실을 나온 뒤 사람들은 그가 당장 경영권을 승계받거나 화려한 복귀를 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결정은 모두의 짐작을 빗나갔죠. 그녀는 아들의 손에 펜 대신 무거운 무쇠솥을 들려주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아닌 다시 서민들의 숨결이 가득한 재래시장 식당. 민수는 이곳에서 흰 조리복을 입고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00억 빌딩주의 후계자가 시장통에서 국밥을 나르고 그릇을 닦는 모습.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지만 민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순옥은 민수에게 돈을 관리하는 법 대신 사람 대접하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빌딩 임대료 5억보다 손님 한 분이 맛있게 드시고 건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더 무거운 법이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민수의 인생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숫자의 노예가 아닙니다.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정성껏 육수를 우려내며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온몸으로 배웁니다. 땀방울 맺힌 그의 이마엔 예전의 비열함 대신 건강한 중년의 여유가 깃들었습니다. 어느덧 석양이 붉게 물드는 저녁입니다. 장사를 마친 민수가 순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순옥은 이제 낡은 몸빼바지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소박한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민수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자신이 선물한 새 지팡이를 챙깁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등을 보이며 낮게 엎드립니다. 엄마, 날씨가 참 좋아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같이 산책 가요. 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지팡이 짚고 가면 된다. 민수 아니에요. 이제 제 등이 엄마 지팡이에요. 어서요.
민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공원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잠들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굽어버린 어머니의 몸을 자신의 등에 오롯이 받치고 있습니다. 민수는 등에 닿는 어머니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이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자신을 지켜냈는지 새삼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엄마, 이제 무겁지 않아요. 옛날엔 엄마 등이 참 넓고 크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 수 있을 만큼 컸나 봐요. 그래, 민수야. 내 등이 참 따뜻하구나. 이제야 내가 다리가 안 아프네. 순옥의 얼굴에 그동안의 모진 풍파를 다 잊은 듯한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30년 넘게 펴지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속 굽은 등이 아들의 넓은 등 위에서 비로소 곧게 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민수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500억 빌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그 무게를 기꺼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순옥은 결국 혜성 빌딩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에겐 사람답게 사는 법이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었죠.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겹쳐집니다. 비정했던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팡이가 되었고 버려졌던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엔 부모님의 지친 등을 한번 안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이 견뎌온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그 등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